네, 반갑습니다. 서비스 마케팅론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월 16일 날 처음 강의를 시작했는데 벌써 5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비대면 교육을 하는 게 사실은 경험이 전무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생소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는 우리나라는 많이 진정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은 지금 미국과 유럽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특히 미국이 지금 완전 팬데믹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경을 봉쇄하고 어떻게 보면 인구의 이동을 아예 강제적으로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국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다 이건 전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소로스 같은 그런 그 유명한 투자가는 이것은 정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맞이해야 될 순간이 왔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게 인류가 공통으로 인식하는 그런 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공통으로 인식하는 그 패러다임 자체가 깨지는 상황, 새롭게 변화되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까지 그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학교 교육도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이것도 고민해야 될 사안이죠. 기업도 요즘은 사무실이 없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전국 요소에 일할 수 있는 잠깐 들러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나머지는 재택근무하면서 처리하는 경우도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재택근무가 많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또 프로그램이 서포트 될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럼 시간과 장소를 전략할 수가 있고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강제로 재택근무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지금 재택 강의를 지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의 추세는 어떻게 될까? 그럼 재택 강의가 일반화될까? 그 다음에 재택근무가 일반화될까? 아니면 융합해가지고 뭐 활용할까? 점점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이게.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공간에 학생들을 집합시켜 놓고 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어느 공간에서도 어느 때고 자기가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된다면 그게 또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생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학부생도 이제 교양 과목을 든 1학년이라든가 2학년까지는 적어도 주니어 단계까지는 집합교육의 효용성이 크다고 보고 나머지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예, 동영상을 통한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강의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과 시간과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그런 상황도 앞으로 머지않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또 동영상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이게 짜여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150분을 3시간 강의 맞추려다 보니까 좀 하는 얘기가 또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절제된 면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랄까 좀 미숙한 측면을 제 스스로도 느낍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제도와 정착이 된다 그러면 아주 깔끔한 강의가 될 수 있죠. 정말.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그 주요 대학들은 교수의 강의 그 내용을 다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관심 있는 학생들은 언제라도 가서 그 강의를 들을 수가, 가서 듣는 게 아니고 집에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강의를 듣는 시스템이 이제 잘 갖춰져 가지고
강의를 들었다고 하는 게 확실히 인정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 피드백이 확실히 되면 외국에 있으면서도 미국 아이비리그의 대학 수료했다고 하는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가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 위험성 내지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확실히 전 세계인한테 각인이 된 것 같고,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의료 체계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새삼 느낀 것 같고, 사회 전반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적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촉발점이라 그럴까, 기폭제라 그럴까, 그걸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 전반에 있어서도 이걸 예측을 전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벌어질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충격과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제가 사실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 국가적인 과제 아닙니까? 이게 사실 이게 더 이상 확대된다면 우리가 80%를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머리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버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동이 통제되고, 그 다음에 모든 수출입에서 비행기까지, 항공까지, 바다, 선박 이런 게 다 통제가 돼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전 국민적으로 좀 이해하고 협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 다만 너무 오래 가면 이제 피로도가 되면 이제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짐.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 순간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2주라 그러니까 앞으로 2주 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실천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 같은 데서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쇼크처럼 그냥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근데 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뭔지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특히 젊은이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젊은이들이 건강해야죠. 또 건강하다 보니까 또 그걸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고 조부모가 있고 그러는데, 그다음 그 사회적으로 또 여러 사람과 교류를 하는데, 그게 나로 인해서 확산됐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 젊은 이들도 이런 국가적인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저도 동영상 강의를 처음 하면서 실제 동영상은 얼굴을 제가 여러분들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고 파워포인트 몇 장 준비해 가지고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 파워포인트라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문자를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원래 파워포인트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핵심 키워드만 놓고 나머지는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다 뭐 샀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교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교재를 못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파워포인트에 가능한 한 문자를 많이 넣고 다소 좀 뭐랄까 중복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좀 전달에 있어서의 좀 뭐랄까 저 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많이 문자를 많이 넣었다 하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이제 강의 노트를 만들어서 매주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핵심되는 사안을 정리해서 다 거기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만 충실히 봐도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이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어떤 흐름, 개요, 그 이해, 이 정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마스터할 수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동영상 강의에 있어서 다소 이제 뭐 중복된 측면이 없지 않아요. 그건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런 거고, 또 중복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더라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듣는 것 이런 걸 함께 하게 되면 이해의 속도 내지는 기억이 훨씬 용이하다고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동영상 강의를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들어보고 한 번에 그치지 말고 한두 번 정도 더 듣는 걸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또 이제 강의 모두에는 또 항상 그 전주차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이란 것 자체는 좀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주차 강의 리뷰할 때 한번 잘 들으면 전번 강의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중간 기억으로 인출될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물은 이번 저희가 5주차에 과제물을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물이 평가의 10%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제가 과제물을 간단히 내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물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과 같이 강의하면서 대면 강의를 하면서 토론도 하고 하면서 뭔가 거기에서 나온 결론된 사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서 하도록 했으면 좋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시간적 공간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약수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과제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복잡하게 여러분들한테 무거운 과제를 내줄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또 그 환경적 요인에 있어서 여러분도 일정 부분 사실은 좀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부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과제물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만 본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 대면하지 않고 중간고사 시험이 될 것 같아요. 안타깝죠, 사실은. 그만큼 지금 주변 환경이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힘드신데 그래도 캠퍼스는 낭만입니다. 제가 이번 여러분 학교 홈페이지를 쭉 봤더니 총장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대요. 지덕체가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패러다임이었다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식하는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체덕지다. 체덕지를 강조하셨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제 IQ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소수의 천재들만이 IQ에 대해서 필요할 사안이지, 이제는 모든 지식, 모든 경험이 다 간접 경험을 통해가지고 다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가 중요하냐? 몸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무슨 운동이 체가 아니고요. 내 몸. 그래서 옛날 분들은 신원서판이라고 했잖아요. 몸신자, 몸체자, 체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를 형성하는데도요, 몸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를 기른다. 체. 그 다음에 덕을 쌓는다. 그래서 IQ가 이제 같고요. 뭐냐면 이제 EQ. 감성 지수가 높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SQ, 사회적 지수가 높아야 된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공한다는 겁니다. 이제 어줍지 않은 지식이요.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사, 변호사, 요즘은 모든 그 판례가 다 인터넷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판례가. 그러면 거기에서 키워드만 치면 다 나와요. 이제는 그것을 조합하는 것까지 다 돼 있어요, 지금. 조합하는까지.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뭐 한다? 인터넷에서 주는 판례가, 판결문이 더 정확할 수 있다. 이거죠. 왜? 사람들이 보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판사도 이제 별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컴퓨터가 못하는 게 뭐냐? 이 감성 지수를 못하는 거예요. 감성. 우리가 서비스 마케팅도 하고 하지만 서비스 마케팅도 이 소비자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건 똑같다 할지라도 소비자가 느끼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건 다 다르다 이거죠. 그게 감성 아닙니까? 감성. 그 감성을 잘 판단하고
감성을 중요시 느껴가지고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기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훨씬 앞으로는 미래가 전도 유망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최덕 그 다음에 지 굉장히 시대에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캠퍼스 너무 아름다운데 정말 이 봄에 그 푸른 잔디 보면서 정말 호연지기를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야 되는데 집에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저도 여러분과 같이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5주차 강의는 서비스 마케팅 믹스에서 5장 서비스 프로세스 관리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가 뭔가,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세스에 왜 고객이 참여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구매 과정에 따른 관리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기법들은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이 네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3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비스 마케팅 믹스에 있어서 4P, 7P 다 배웠죠. 그래서 원래 마케팅 믹스에 있어서는 4P라고 그랬죠. 이제 프로덕트,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 그 다음에 프로모션, 플레이스. 거기에 이제 서비스 마케팅에서 3개가 추가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로세스, 오늘 배우고자 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제 people, 사람. 그 다음에 이제 physical evidence, 물리적 증거. 그래서 3개가 추가돼서 우리는 서비스 마케팅에 7P라 한다. 이게 여하의 믹스가 잘 됐을 때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하게 해준다. 그게 이제 중요한 핵심 요소죠. 그래서 이제 오늘 프로세스 관리 들어가기 전에 4주차에 배웠던 상품 관리에 대해서 핵심 용어만 한번 간단히 우리가 한번 짚고 리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상품은 핵심 서비스하고 보조 서비스가 함께 묶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핵심 서비스는 고객의 본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항공을 탄다, 탑승해서 어디까지 간다, 태워서 간다. 그게 이제 사실은 핵심 서비스가 되겠죠. 또 보조 서비스는 핵심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해주는 지원 서비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핵심 서비스 제공의 필수적인 서비스는 아니지만 핵심 서비스의 가치를 증대시켜주고 경쟁자와의 서비스 차별화를 가능케 해주는 그런 서비스. 그래서 보조 서비스 중에는 가치 지원 서비스, 그러니까 이네블링 서비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증대 서비스, 인핸싱 서비스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요즘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핵심 서비스는 누구나 다 하고 있지만 그 핵심 서비스 포장을 잘 해가지고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의 보조 서비스가 늘고 있는데, 가치 지원 서비스도 거의 핵심 서비스와 준하는 그런 서비스로 다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가치 증대 서비스를 마케터들은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상품의 분류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3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인식된 위험 정도가 고객이 서비스 상품을 분류하는데 필수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제 구매 노력, 그 다음에 고객의 관여도, 이 3가지가 서비스 상품을 분류하는데 필수적인 3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 상품의 3가지 분류는 이제 편의 서비스, 선매 서비스, 전문 서비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의 서비스는 뭐냐면 인지된 위험의 정도가 낮죠. 편의 서비스. 그 다음에 구매 노력 정도도 낮죠. 그 다음에 고객 관여 정도는 매우 낮습니다. 그게 뭐냐면 필름 현상소에서 사진을 인화한다든가 우편 서비스를 한다든가 아주 기본적인 거. 그걸 이제 편의 서비스라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선매 서비스. 그 뭐냐 치과라든가 미장원 같은데 인지의 위험의 정도가 높죠. 이런 건. 예, 그래서 높고, 그 다음에 구매 노력 정도가 한 중간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관여 정도가 높습니다. 내가 어느 치과를 갈까? 어느 미장원을 갈까? 과거에 미장원을 갔는데 또 바꿨을 때 내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는 거? 이런 게 다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는 이제 인지도도 높고, 구매 노력 정도도 높고,
고객의 관여 정도도 매우 높다. 그래서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라든가 개인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이런 게 이제 전문 서비스다 했고요. 그다음 이제 서비스에도 제품과 마찬가지로 수명 주기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비스 수명 주기는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그다음에 쇠퇴기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입기에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투자 비용도 많이 들지만 기회를 많이 창출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먼저 선점하는 기업이 성장기의 과실을 많이 먹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성장기는 이제 경쟁이 급격히 증가하죠. 마진은 높죠. 예. 근데 이제 성숙기가 돼버리면 경쟁이 너무 극심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성장 속도가 이제 둔화돼 가지고 늦게 진출한 기업은 별로 이익을 못 얻는 그런 이제 레드 오션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쇠퇴기에는 여러 전략인데 철수 전략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학 전략, 그 다음에 제거 전략, 그 다음에 비용 절감 전략, 재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서비스 브랜드에 있어서 서비스 브랜드는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면 이제, 기업 서비스에 있어서의 브랜드는 뭐냐면 이제, 제조업에 있어서는 기업 브랜드가 있고 상품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상품 브랜드가 기업 브랜드를 앞서는 경우도 있고요. 초코파이를 있는 것처럼. 또 기업 브랜드가 상품 브랜드를 앞서가지고 그 기업 브랜드로 인해서 상품이 잘 팔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서비스 브랜드에 있어서는 기업 브랜드가 가장 으뜸 가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윈도우 10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브랜드가 아주 중요한 거죠. 기업 브랜드가. 그래서 브랜드가 제품 브랜드, 서비스 브랜드에 있어서 서비스 브랜드가 기업 브랜드로서 각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브랜드의 핵심이 뭐냐면 브랜드명이라고 그랬죠. 명. 그래서 이제 브랜드명을 정할 때에는 네 가지의 중요 어떤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첫째는 독특성. 뭔가 독특해야 되겠죠. 독특. 예. 그다음에 뭐 기업을 만든 사람 이름도 쓰는 경우도 있고 미국은 그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프라이드거든요. 자기 가족 대대로 내려온 전통과 문화와 의식과 모든 게 여기에 농축돼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독특성. 그다음에 이제 연관성이 또 있어야 돼. 연관성. 서비스 성격과 혜택이 잘 드러나도록 옛날에 KTF의 쇼라는 것도 이제 영상 통화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쇼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했다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기억이 용이해야 됩니다. 기억이. 예. 기억이 어려우면 뭐죠? 요즘 아파트 기억이 너무 어렵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이 부모님들이 찾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좀 나쁜 의미로 이 효도 안 하는 녀석이 부모 오시게 못 오시게 하려고 아주 복잡한데 아파트 들어갔다는 그런 웃지 못할 농담도 있는데 아무튼 기억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브랜드에 있어서는. 예. 그런데 기억이 용이하게 하려면 독특해야 되고요. 또 간결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단순해야 기억이 용이하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브랜드 창출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시장 조사에 출발하죠. 모든 건 조사입니다. 시장 조사. 네. 내가 이거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제품과 연관되는 그런 그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시장 조사를 하라. 그 다음에 좋은 브랜드는 좋은 서비스에서 출발한다. 아무리 브랜드가 좋다고 잘 해놔도 그 안에 있는 서비스가 형편없으면 그 브랜드는 어느 순간에 이제 외면을 받는 거죠. 소비자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것에서 좋은 브랜드를 개발하라. 왜냐하면 현재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유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 한다? 그럼 굉장히 그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것에 좋은 브랜드를 개발하라. 그 다음에 이제 고객과 정서적인 유대를 만들어라. 브랜드에도 핵심 가치가 있어야죠. 신뢰가 가야죠. 그 다음에 친밀감, 정서적인 가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를 이제 내재화하라. 이건 뭐냐면 이제 브랜드는 사실은
누가 이걸 운영합니까? 직원들이 운영합니다. 직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브랜드 홍보 대사거든요. 근데 내부 직원조차도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큰 소비자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직원부터 사장에서부터 말단 직원에까지 모든 직원들이 이 브랜드를 내재화해야 된다. 내재화. 그래야 고객한테 어필시킬 수 있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서비스 신상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대규모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것의 6가지의 범주라는 게 6가지 카테고리인데 그게 뭐냐면 대규모 혁신을 통해서 신상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신규 사업, 스타트업 비즈니스, 그 다음에 기존 시장을 위한 어떤 상품, 그 다음에 서비스 상품의 계열을 확장하는 것, 서비스 상품의 개선, 그 스타일 변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 신상품을 꾸준히 개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신상품을 기획 시에 고려할 사항으로 제가 뭐냐면 고객이 추구하는 편익을 제공하는 게 무엇보다도 고객 니즈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 하라. 그 뭐냐면 항상 서비스 프로세스는 항상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게 꾸준히 변해야 됩니다. 왜? 고객의 니즈가 다르고 고객의 욕구가 다르고 고객층이 다양할 때는 그 프로세스를 다시 재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리엔지니어링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서비스로 전환하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품만 팔다가 그 제품 속에 서비스 요소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서비스 요소를 상품화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국에는 제품보다도 서비스에 대한 매출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 제품을 팔게 했던 걸 이제는 서비스에 빌려주는 걸로 하는 거예요. 제품을 빌려주는 서비스. 이건 빌려준다는 건 서비스죠. 그 다음에 제품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 이것도 서비스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2가지를 결합하는 서비스. 그래서 제품을 서비스로 전환하라.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를 활용하라. 시장 조사는 항상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서비스 신상품을 개발해야 된다. 이제 개발 과정을 또 간단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업 전략을 개발해야 되겠죠. 맨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서비스 전략. 이거 이제 서비스 포트폴리오라든가 신규 서비스 전략에 있어서 서비스 유형, 시장, 뭐 개발 소요 시간, 목표익 이런 게 이제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브레인스토밍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선도 이용자 조사를 해서 먼저 시장 런칭하기 전에 테스트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컨셉을 개발하고 평가한다. 이 서비스에 대한 컨셉이 명확해야 되죠, 이게. 이 서비스는 이거다 하는 게 정확히 나와야 돼. 이게 이건지 저건지 뭐 복잡하고 뭐 하면 안 된다. 이게 컨셉이 명확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서비스는 이 무형성, 그러니까 형질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비분리성, 고객과 기업이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컨셉이 명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성 분석은 뭐 당연한 신상품 개발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개발과 시험을 하면 이제 시장 테스트를 하는데 한꺼번에 시장에 왕창 내놓는 것보다는 어느 특정 지역만을 골라서 그걸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 이런 걸 다 피드백 시킨 다음에 완벽한 상품화해서 시장에 내놓는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서비스 신상품 개발 과정을 제가 설명드렸고, 그래서 4주차에는 상품 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주차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스란 우리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죠. 서비스 프로세스란 서비스가 전달되는 절차나 메커니즘 또는 이 활동들의 흐름을 의미한다.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그럽니다. 흐름을 의미한다. 그래서 고객이 경험하는 서비스는 화물의 운송이나 자동차의 수리 등과 같이 일정한 결과물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일련의 과정, 흐름, 프로세스, 플로우 형태로 전달된다. 따라서 프로세스는 상품 그 자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서비스 전달 과정인 유통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서비스는 동시성과 비분리성이라는 고유의 특성 때문에
고객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서비스의 고객은 서비스 프로세스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마케팅 기존 상품 마케팅하고 다른 경우죠. TV를 구매하는 고객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만들어진 제조 과정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두지는 않죠. 근데 패밀리 레스토랑에 식사하러 간 고객들은 단순히 최종 결과물인 배고픔의 해소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죠. 레스토랑에 도착해 자리에 앉고 그 분위기를 보고 또 안락한 분위기를 즐겨야 되고, 그럼 또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먹을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받고, 주문을 하려면 주문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음식을 받고 식사를 하고, 이런 전 과정 프로세스와 거기에서 얻어지는 경험이 훨씬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행위는 서비스 행위입니다. 음식을 사 먹는 행위는. 그러니까 제품과는 구매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러한 프로세스 단계와 서비스 제공자의 처리 능력은 고객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은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구매 후 고객 만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재구매 의사에 핵심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서비스입니다. 이게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의 중요성은 레스토랑 같은 서비스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건 아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받는 대출금의 액수라든가 이자 얼마로 만족을 표시하지 않죠. 어떤 승인 절차가 신속하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행 직원과의 어떤 상호작용, 친절성 이런 게 다 아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서류까지 서류들을 적절하게 전달하는 등 이제 프로세스가 고객의 어떤 니즈에 맞게, 고객의 편의에 맞게 잘 됐는가 해가지고 고객의 태도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제 향후 거래 여부 결정에 어떤 중요 변수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곧 상품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고객이 느끼는 점들에 대해 특별하게 주의를 해야 하고 반드시 고객의 관점을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마케팅 부서하고 생산 부서는 밀접한 상호작용의 관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에 있어서도 프로세스에 있어서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준화 보면 서비스에서 표준화는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병원의 표준화를 한번 볼까요? 뭐 수속을 하거나 체중 검사하는 거 이제 간호사 역할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하는 거 임상병리사 역할이죠. 그 다음에 본치료 서비스는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하죠. 그래서 이제 표준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성격에 따라 물론 표준화도 이렇게 필요하지만 개별화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요, 비교적 저렴한 요금으로 가까운 거리를 운행하며 기내에서는 뭐 음료나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의 목표와 비전에 맞게 아주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석도 지정 좌석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서도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시스템적으로 표준화를 잘 해놨다 이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싱가포르 항공사는 약간 높은 가격으로 개별화된 서비스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고 자상한 직원들로 하여금 많은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고객들 취향에 맞는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개별화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의 표준화가 중요한데 꼭 표준화만이 아닌 개별화도 서비스 프로세스 성격에 따라서 채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